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전시가 1강에서 두 번째 헌화가라는 작품 함께 보도록 할게요. 헌화가. 자, 헌화가는 헌 무슨 뜻이요? 바치다. 화, 꽃. 그래서 꽃을 바치는 노래인데요. 여기 견우 노인이 부른 노래예요. 자, 견 뭐야? 이끌다. 우 소. 그래서 소를 끄는 노인이 부른 노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사고체 향가. 역시가 아니네요. 사고체 향가. 그러니까 향찰 표기가 되어 있고요. 네 줄이니까 사고체 향가입니다. 역시 배경설화를 살펴보면 예전에 누가 있었대요? 순정공이라는 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바로 수로 부인이에요. 자, 김수로 왕의 그 수로가 아니고요. 그냥 순정공의 부인인 수로 부인이 있었대요. 자, 그 수로 부인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누구든지 이 수로 부인을 보면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자, 어느 날 수로 부인이 행차를 하고 있는데 순정공인 남편과 함께요. 자, 그런데 그 옆에 굉장히 높은 봉우리에 철쭉꽃이 피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수로 부인이 저 철쭉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갖고 싶어 하자. 자, 그 꽃은 너무나 위험한 곳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꽃을 따다 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 마침 견우 노인이 나타난 거죠. 이 견우 노인도 이제 수로 부인에게 반했겠죠. 그래서 이 견우 노인이 그 산봉우리에 있는 철쭉꽃을 따다 바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헌화가입니다. 내용 볼게요.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잡아요. 자, 자줏빛 바위가에 뭐가 있는 거죠? 철쭉꽃이 있어요.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셨어요. 놓게 하신 건 누구예요? 수로 부인이죠. 수로 부인이 저 꽃을 따다 달라고 했으니까요. 잡고 있는 암소.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소를 끌고 가던 할아버지 노웅이니까요.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누가 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수로 부인이 여기서 나는 누가 되죠? 시의 화자인 견우 노인이 될 거예요. 견우 노인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꽃을 꺾어 바칠게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꽃이 바로 견우 노인의 누구에 대한 수로 부인에 대한 정성의 소재가 되면서 사랑의 소재가 될 거예요. 자, 이 시에서는 뭐 내용 이해해 보면 알겠지만 어렵진 않지만요. 화자가 누구인지 청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구분하셔야지 내용 해석이 될 건데 자줏빛 바위가는 이제 그 꽃이 놓인 곳을 의미하는 거고 누가 수로 부인께서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한 게 누구예요? 수로 부인이에요. 누구에게? 견우 노인에게요.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 하신다면 그럼 부끄러운 주체도 역시 수로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꽃을 꺾어 바칠게요 하면서 꽃을 꺾어 바쳤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꽃은 이 견우 노인의 수로 부인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른 작품과 연결하면서 이 꽃이 갖는 의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꽃은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 가사작품 삼이인곡, 뭐 송미인곡 혹은 시조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에서 대상을 향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갖는 그런 비슷한 시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꽃이라는 자연물을 매개로 하여서 대상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고체의 한가였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견우 노인이었고요. 청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수로 부인이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꽃이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수장 우중문 시
자, 제목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누가 보낸 거예요? 을지문덕이.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을지문덕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여수장 우중문 시라는 제목으로 표기하기도 해요. 여는 누구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나라의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치렀죠. 그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을지문덕이 승리했어요. 자, 그 승리를 다룬 전쟁을 우리는 살수대첩이라고 하죠. 자, 결국 고구려가 승리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묘한 계산은 지리에 통달했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우중문에게 말하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너의 계책이 훌륭하다. 너의 계산이 훌륭하다. 싸움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란다. 자, 적군의 장소에게 당신 정말 훌륭해.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묘한 계산은 지리에 통달했어.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칭찬일까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어법이 쓰인 거예요. 속마음을 숨기고 반대로 말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조를 바꿔요. 싸움에 이겼잖아. 그러니까 공이 높잖아. 그러므로 너는 그만둬라고 이제 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권유는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권유하고 있죠. 이거는 느낌상 뭐예요? 너 훌륭하니까 이제 그만하지?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롱하는 태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풍자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결국 이 을지문덕은 수나라 장수 우중문을 우롱하고 풍자, 비판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죠. 자, 이 시를 받고 나서 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이 아하, 내가 실수했어. 이 고구려 장수가 아주 어떤 계책을 세워놓고 있나 봐. 그것은 어떤 계책이었어요? 수나라 군대를 그 평양성 부근까지 유인하여서 지치게 만든 다음에 그들이 그 청천강을 건널 때 한꺼번에 이제 물을 풀어서 그들을 몰살시킨 그 살수대첩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표현법을 한번 볼까요? 자,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묘한 계산은 지리에 통달했다. 자, 문정 구조가 비슷한 게 연달아 나왔네요.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지금 한시인데 번역을 할 때 조금 이제 문장 성분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뭐뭇은 뭐뭐하고 뭐뭇은 뭐뭐했네는 같지만 여기 뭐죠? 문장 성분이 여기 1구에서는 을이라는 목적어가 2구에서는 에라는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한자를 해석하면 완전 구조가 같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대구법으로 보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앞에 부분 1, 2구에선 대상을 뭐 했어요? 칭찬했죠.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둬라면서 우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칭찬했다가 즉 치켜 세웠다가 다음에는 우롱 깎아 내리고 있어요.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억양법이라고 합니다. 억양법. 상대를 치켜 세우다가 깎아 내리거나 혹은 깎아 내리다가 치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의 의도는 바로 뒤에 것이에요. 뒤에 것 바로 깎아 내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억양법을 쓴 것이죠. 자, 이렇게 처음에는 신기한 계책은 뭐뭐 했네 라면서 추켜 세우다가 나중에는 우롱하는 것으로 시가 끝나요. 그래서 억양법이 사용되었다는 것, 또 하나 대구법도 보인다는 것, 이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수장 우중문 시와 두 번째 거 허나가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